매엄쳐 그 아이에게서 손떼 김도진 회장의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지는 않았지만 위험이 가득 차 있어 경호 팀장은 즉시 멈칫했다. 하혜운의 교복 어깨를 꽉 쥐고 있던 그의 팔이 허공에 멈췄다. 로얄 팰리스 호텔 로비 앞의 모든 공간이 숨을 멈춘 듯했다.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회장님을 경호해 오면서 그가 낯선 사람, 그것도 이렇게 가난해 보이는 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도진 회장은 이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느끼느라 바빴다. 그는 눈을 감았다. 방금 전에 저릿한 느낌, 오금에서 발 뒤꿈치까지 흘러내리던 그 전류 같은 느낌, 그것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여운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마치 팔을 베고 너무 오래 자다가 일어났을 때 피가 다시 통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았다. 아프지만 그것은 생명의 고통이었다. 그는 눈을 뜨고 앞에 소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해우는 이때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소녀는 무서웠다. 당연히 무서웠을 것이다.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남자들 뿐이었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저 사람은 숨이 막힐 정도로 권위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해우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지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근육 경련이 일어났을 때 바로 누르지 않으면 많이 아프다고 가르쳐 주셔서 죄송합니다. 말을 마친 소녀는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 소녀는 몸을 돌려 멍하니 있는 경호원들 사이를 빠져나가 늦은 오후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잠깐만 얘야. 김 회장은 손을 뻗었지만 휠체어가 그를 가두고 있었다. 박 팀장, 그가 소리쳤다. 네, 회장님. 거기 서서 뭐 하는 거야? 쫓아가 어서 그 아이를 찾아와, 당장. 경호원들은 몸을 떨며 서둘러 해오니 사라진 방향으로 흩어져 달려갔다. 하지만 이곳은 퇴근 시간에 해운대 중심가였고 사람은 개미떼처럼 많았다. 교복을 입은 작은 여학생은 이미 분주한 인파 속에 섞여 빠르게 사라져버렸다. 김도진 회장은 그곳에 앉아 여전히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방금 움직였어. 분명히 방금 움직였어. 그는 중얼거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다. 68년입니다, 여러분. 반신상처럼 살아온 68년 하반신은 그저 장식품일 뿐이었다. 그런데 낯선 소녀와의 단 5초 만에 그는 다시 희망을 보았다. 방으로 올려줘. 오늘 저녁 일정은 모두 취소해.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시각 호텔 뒤편의 배달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이 다니는 통로 구석진 곳. 해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다. 소녀는 방금 로비 정문에서 여기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날 잡으러 오진 않겠지. 해우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소녀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 끝이 여전히 약간 저릿했다. 그 회장님의 다리에 닿았을 때의 그 느낌. 아주 묘했다. 근육은 돌처럼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미약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차 엄마, 해우는 주 목적을 떠올렸다. 소녀는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긴 뒤
후문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객실 청소팀 박지영 씨에게 물건 좀 전해주려고요. 나이 지근한 경비원은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교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박 씨 딸이구나. 네, 엄마 지금 지하 휴게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들어가 봐. 쉬는 시간 곧 끝나니까. 해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하실로 이어지는 철계단을 급히 뛰어내려갔다. 곰팡내와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곳은 그녀가 방금 경험했던 화려하고 향수 냄새가 진동하던 로비와는 전혀 다른 봉사하는 사람들의 세상이었다. 좁은 복도 구석에서 박지영 씨가 종이 상자 위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배고픔에 얼굴이 창백했다. 하루 종일 15개의 호텔 객실을 청소하느라 텅 빈 배 때문에 눈앞이 어지러웠다. 엄마, 혜운이 달려가 엄마의 무릎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았다. 혜운아,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었니? 지영 씨는 걱정스럽게 물으며 딸의 이마를 짚었다. 아이가 숨을 헐떡이고 이마가 땀에 젖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혜우는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려다 엄마의 퀭한 얼굴을 보고 그 말을 속으로 삼켰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힘들다. 부자들과 엮였다는 사실로 엄마를 더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대 놓쳤어요. 혜우는 활짝 웃으며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엄마 배고프니까 얼른 드세요. 밥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계란말이도 딱딱하게 굳었다. 하지만 지영 씨는 숟가락으로 떠서 맛있게 먹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딸의 사랑이자 남은 반나절을 버티게 해줄 에너지였다. 넌 먹었니? 그녀가 밥을 덜어주려 하며 물었다. 학교에서 배불리 먹었어요. 엄마 다 드세요. 혜우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녀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다. 오늘 점심 때 학교에서 급식을 밥만 먹고 참고서 살 돈을 아꼈기 때문이다. 지하층의 깜박이는 넌 불빛 아래서 밥을 먹는 엄마를 보며 혜운의 마음은 무거웠다. 소녀는 아까 그 회장님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고급 가죽으로 감싼 휠체어를 타고 아마 그녀의 집 전 재산보다 비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있었다. 반면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엄마는 이 눅눅한 구석에서 찬밥을 먹어야 했다.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 혜우나, 지영 씨가 밥을 먹으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미안해. 네가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이 나이 땐 공부만 해야 하는데.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전. 이렇게 산책하는 거 좋아해요. 혜우는 굳은 살이 박인 엄마의 손을 잡았다. 1년 내내 세제 물에 담겨 있어 거칠고 튼 손이었다. 혜우는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엄마 손의 합곡혈을 살짝 눌렀다. 아얏 아파. 지영 씨는 손을 움츠렸지만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왜 갑자기 어깨가 가벼워지지 으며 혜우는 슬프게 웃었다. 엄마 목이랑 어깨 뭉친 게 팔까지 내려와서 그래요. 집에 가서 더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바로 그때 쉬는 시간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지영 씨는 급하게 마지막 밥을 입에 넣고 물을 들이킨 뒤 일어섰다. 엄마 일하러 가야 해. 조심히 가라. 딴 데로 새지 말고 집에 가서 문 바로 잠그고. 네, 엄마 일 잘하세요. 무거운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 뒤로 사라지는 엄마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며 혜우는 한숨을 쉬었다. 소녀는
책가방을 고쳐매고 호텔을 나섰다. 소녀는 몰랐다. 30층 가장 화려한 스위트룸에서 폭풍이 형성되고 있었고 그 태풍의 눈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30층 회장실. 방 안의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했다. 김도진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긴급 호출된 하늘대학교 병원 신경과 과장 그리고 두 조카인 김태형과 김지훈이 있었다. 어떻게 됐나 검사 결과는 회장이 드물게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늙은 의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방금 측정한 근전도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회장을 보더니 뒤에서 팔짱을 끼고 탐색하는 눈빛으로 서 있는 두 부회장을 바라보았다. 저 회장님, 의사가 말을 더듬었다. 사실은 하지신경 전도에 미세한 변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김태형이 소리치며 눈썹을 잔뜩 찌푸렸다. 제 삼촌 다리에 반응이 있다는 말입니까?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신경들이 갑자기 강한 자극을 받은 징후가 있습니다.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요. 김도진 회장은 눈을 감고 입가에 떨리는 미소를 살짝 띄었다. 사실이었다. 환각이 아니었다. 그 아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둘째 조카인 김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감미롭지만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 아까 낮에 그 여학생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호원 말로는 걔가 삼촌을 아주 아프게 했다던데요. 혹시 통증으로 인한 단순한 경련 반사 아닐까요? 맞습니다, 삼촌. 김태형이 차가운 눈빛으로 거들었다. 그 아이는 그 직후 도망쳤어요. 행동이 아주 수상합니다. 요즘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삼촌한테 접근하라고 사주해서 무슨 수작이라도 부려해를 입혔을지. 닥쳐라. 김도진 회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큰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너희들은 내가 평생 불구로 살기를 그토록 바라는 거냐? 그의 질문은 두 조카의 검은 속내를 정통으로 찔렀다. 태형과 지우는 서로를 쳐다보며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다. 아니, 삼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삼촌의 안위가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태형이 어색하게 웃었다. 김 회장은 두 조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녀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면, 건강해진다면 녀석들이 탐내는 회장 자리는 훨씬 더 멀어질 것이다. 그들은 두려운 것이다. 그가 회복하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다. 잘 들어라. 김 회장은 방 구석에 서 있는 경호 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CCTV를 확보해. 어떻게든 그 아이를 찾아내. 사진을 인화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탐정을 고용하고 뭐든 해. 내일 낮 12시 전까지 그 아이의 이름, 나이, 주소, 학교를 알아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두 조카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다.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김태형의 입가에 있던 가식적인 미소가 싹 사라졌다. 그는 동생에게 고개를 돌렸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 신경 전도라는 거. 김지우는 비웃으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냥 늙은이가 망령 든 거겠지. 68년이야. 형은 기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계집애, 그래 그 계집애. 태형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건 변수야.
난 계획에 없는 변수는 딱 질색이야. 네가 사람 시켜서 누군지 알아봐. 만약 진짜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늙은이가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해. 형, 뭘 하려고?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아니면 다시는 이 호텔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든가. 무슨 말인지 알지?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 섬뜩한 무언의 동의가 퍼져나갔다. 가장 높은 층에서 검은 음모가 짜이고 있을 때 지상에서는 해운이 낡은 반지하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책상 스탠드 불빛이 밝았다, 어두웠다, 깜박거렸다. 해운은 적분 문제를 마저 풀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딴 생각뿐이었다. 소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외할아버지. 소녀가 속삭였다.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밀려왔다. 여름 오후 할아버지는 해운에게 눈을 감게 하고 수박 위에 손을 얹어 속의 당도를 느끼게 하거나 나무 기둥에 손을 대고 수액의 흐름을 느끼게 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만물에는 기의 흐름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어딘가 막히면 그곳에 병이 생겨. 내 손에는 전기가 있어. 넌 그걸로 사람을 구해야 해. 그때 해우는 할아버지가 농담하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회장님의 다리에 손을 댔던 그 순간 소녀는 거대한 얼음덩어리에 막혀버린 흐름을 보았다. 소녀는 단지 자신의 작은 전기를 이용해 그 얼음덩어리에 작은 구멍을 하나 냈을 뿐이었다. 그분 괜찮으실까? 해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해우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로얄 팰리스 호텔 꼭대기에 서 있었는데 경치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녀를 잡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휠체어를 탄 그 회장님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손을 잡자마자 뒤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 두 개가 나타나 휠체어째로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다. 해우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등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내일 있을 불길한 징조였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진짜로 시작되었다. 해운의 고등학교 그녀가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운동장 한가운데 주차된 고급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보였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몇 명이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해운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날 찾아온 건가? 소녀는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수업 시작 종이 울렸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차를 둘러싸고 손가락질했다. 맙소사 하늘그룹 차잖아. 누굴 찾으러 온 거지? 우리 학교의 특별 장학생이라도 뽑힌 건가? 해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점퍼 모자를 눌러 쓴 채 몰래 교실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소녀는 호텔 CCTV가 그녀의 얼굴과 가슴에 달린 학교 마크를 아주 선명하게 녹화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교장실 안 김 회장의 사람들이 CCTV에서 캡처한 사진을 내밀고 있었다. 선생님, 자세히 봐주십시오. 이 학생, 이 학교 학생 맞습니까? 교장 선생님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다. 아, 이 학생은 이하운입니다. 3학년 3반이죠. 공부는 잘하는데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학생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그 학생을 회장님께 잠시 모셔가려는 것뿐입니다. 선생님께서 학생을 이리로 좀 불러주십시오. 단 5분 후
학교 방송이 울렸다. 3학년 3반. 이하은 학생, 지금 즉시 교장실로 오세요. 3학년 3반. 전체가 조용해지며 시선이 혜운에게 쏠렸다. 소녀는 일어섰고 팔다리가 후들거렸다. 친구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 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혜운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다. 머릿속에는 온갖 무서운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회장님을 다치게 해서 배상을 해야 하나, 고소를 당하나, 아니면 엄마가 해고당하나. 혜운이 교장실에 들어서자 경호원들을 이끌던 남자, 바로 어제 그 박 팀장이 다가왔다. 하지만 수갑을 채우거나 소리치기는커녕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이하은 양. 김도진 회장님께서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혜우는 멍해졌다. 저, 점심 식사요. 네. 밖에 차가 대기 중입니다. 저희를 따라와 주십시오. 혜운에게 거절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들은 그녀를 차로 에스코트했다. 학교 전체가 술렁거렸다. 혜운은 수백 개의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뒤로 한 채 고급 승용차에 태워져 갔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길 건너편 더 은밀한 다른 차 안에서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가 전화를 걸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여보세요? 김태영 부회장님이시죠? 네, 회장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따라가겠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처리하겠습니다. 가난한 소녀 이하은과 청소부 엄마 박지영의 삶은 이 순간부터 상류층의 잔혹한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공식적으로 휘말리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열쇠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혜운의 작은 두 손에 달려 있었다. 과연 이 점심 식사는 복일까 화일까 혜운은 회장님의 다리를 고칠 수 있을까? 아니면 비열한 음모의 희생양이 될까? 30층 스위트룸 문이 다시 열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함께 지켜보자. 하지만 미리 말해두자면 앞으로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일 것이다. 정말로 인생의 갈림길은 때때로 단 5초의 손길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잠깐 네가 뭔데 감히 회장님 몸에 손을 대. 그 고함 소리는 경호원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노인과 같은 핏줄을 나눈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호텔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걸어 나왔다. 김태형과 김지훈이었다. 당황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남들은 삼촌을 걱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눈빛은 아주 차가웠다. 지금 부산의 바닷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여러분은 아는가? 부자들에게 반쪽짜리 눈길을 받을 때의 그 기분. 그건 정말 아프다. 김지우는 혜운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면도날 같은 시선이었다. 낡아서 어깨가 해진 교복 흑투성이, 운동화 무거운 책가방. 딱 봐도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학생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난동을 부려. 그의 목소리가 이빨 사이로 새어나왔다. 불쌍한 혜우는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다. 소녀는 더듬거렸다. 저는 그분이 아파 보여서 돕고 싶어서. 도와, 네가 뭘 안다고, 도와. 김태형이 성큼 다가와 아이의 말을 잘랐다. 허락 없이 VIP에게 접근하는 거 무슨 죄인지 알아보안 팀 어디 있어. 당장 이 맹랑한 녀석 신원 확인해. 경호원들이 왜소한 소녀를 우르르 둘러쌌다. 혜우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소녀는 숨도 못 쉴 만큼 무서웠다. 멀쩡히 좋은 일 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바로 그때 낮고 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 숨 막히는 공기를 깨뜨렸다. 멈춰라. 모두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휠체어로 쏠렸다. 김도진 회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다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느끼느라 바빴다, 여러분. 그 저릿한 감각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무릎에서 발 뒤꿈치까지 쭉 이어지는 그 느낌. 그리고 믿어지시는가? 그의 엄지 발가락이 방금 살짝 움찔했다. 아주 미세하게 나비의 날개짓 같았지만 68년 동안 다리를 움직여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그것은 대지진이었다. 학생. 회장이 불렀다. 감격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혜운이 고개를 들었다. 소녀는 노인의 눈과 마주쳤다. 분노한 눈빛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어가다 지푸라기라도 잡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방금 뭘 한 거냐? 저 근육을 이완시키려고 위중혈을 눌렀을 뿐이에요. 외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혜우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회장은 소녀의 작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수십 년 동안 미국 독일에서 온 수많은 교수 박사들이 수십억짜리 기계를 들이댔지만 누구도 그의 다리에 이런 삶의 감각을 느끼게 해준 적은 없었다. 삼촌 괜찮으세요? 제가 의사를 부를게요. 김태형이 급히 몸을 숙이며 걱정하는 척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는 오직 해운만 바라보았다. 이름이 뭐지? 네, 이하운입니다. 해운? 그는 가슴에 새기려는 듯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됐다. 보안팀 그 아이 놔줘. 하지만 회장님, 놔주라고 했다. 그 아이는 날 도와준 거야. 경호원들이 물러났다. 두 조카 녀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의구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왜 저 괴팍한 노인네가 저런 촌스러운 계집애한테 갑자기 유하게 구는 거지? 뭔가 이상하다. 계산적인 자들의 본능이 그들에게 속삭였다. 이 아이는 위험 요소다. 고맙다, 혜운아. 내 덕분에 통증이 가라앉았어. 회장이 미소 지었다. 고통스러운 얼굴에 핀 드문 미소였다. 조심히 가거라. 휠체어가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회전문이 돌며 닫히고 두 세상을 가로막았다. 해우는 찬바람 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소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자문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그러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나서 서둘러 직원 출입구 쪽으로 달려갔다. 이야기는 거기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사악하다, 여러분. 특히 권력과 돈이 얽히면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로얄 팰리스 호텔 보안실, 김태형 부회장의 명령으로 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 하예운의 얼굴, 학교 마크 모든 것이 선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은 치명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소녀의 엄마가 지하층 청소부 박지영이라는 사실이었다. 오전 10시 서류가 김태형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는 한 장씩 넘기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다. 청소부 아줌마 딸이었군. 엄마는 고용살이, 딸은 난동질. 그 나물에 그 밥이네. 그는 반짝이는 나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우리 늙은 삼촌이 이 계집애한테 꽤나 꽂힌 모양이야. 만약 얘가 접근해서 삼촌 병을 치료하게 되면, 혹시라도 삼촌이 진짜 걷게 되면 어쩌지. 그게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회장이 건강해지면 그가 노리는 회장 자리는 요원해진다. 해고해. 그가 가볍게 내뱉었다. 보안 규정 위반 핑계대고 엄마는 쫓아내. 그리고 그 계집애는 연구 출입 금지시켜. 보시다시피 부자들에게는 한 가족의 생계가 손짓 한 번이면 끝나는 일이다. 같은 시각 지영 씨는 3층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었다. 등 뒤로 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이번 달 월급 받으면 혜윤이에게 새 신발을 사줄 생각에 암산을 하고 있었다. 헌 신발은 앞코가 다 해졌다. 박지영 씨, 지금 즉시 인사과로 오세요.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송이 나왔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대걸레를 정리하고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차가운 인사과 사무실에서 관리자가 해고 통지서를 책상 위에 던졌다. 박지영 씨, 당신과의 계약을 지금 즉시 해지합니다.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영 씨는 당황했다. 당신 딸, 어제 오후에 VIP 구역을 침범하고 회장님께 불법적으로 접근했어. 이건 심각한 보안 규정 위반이야. 직원 가족이 난동을 부리다니 우리로선 용납할 수 없어. 아니에요. 혜은이는 저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온 것뿐이에요. 회장님이 아파 보여서 도와드린 거고. 우리 애 착해요. 나쁜 의도 없었어요. 지영 씨는 흐느껴 울며 두 손을 모아 빌었다. 제발요. 저 이 일 필요해요. 저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규정은 규정이야. 짐 싸서 나가. 관리자는 등을 돌렸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영 씨는 비틀거리며 호텔을 나섰다. 오늘 부산 하늘은 잿빛이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직장을 잃었다. 다음 달 집세는 어쩌지 해오니 학비는 과부의 눈앞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눅눅한 반지하 방. 지영 씨는 조촐한 밥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혜운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이상했다. 엄마 어디 아파요?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딸을 올려다보았다. 딸을 탓하고 싶진 않았지만 고통이 너무 컸다. 혜운아, 엄마 해고당했어. 네, 혜운이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왜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제 그 일 때문에 네가 회장님께 접근해서. 혜운은 말문이 막혔다. 알고 보니 자신의 선의가 엄마를 해친 것이었다. 소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엄마의 무릎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엄마.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좁은 방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녀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권리조차 없을 때가 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들은 잡초를 뽑으려면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틀 후 김태형과 김지훈이 27층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형, 삼촌이 아직도 사람 시켜서 그 계집애 찾는다며 지훈이 물었다. 그래. 늙은이가 진짜 노망이 났어. 계속 다리 감각 타령이야. 태형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가늘게 떴다.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해고만으로는 부족해. 모녀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삼촌이 완전히 포기할 거야. 형, 뭘 하려고? VIP 호실에 있는 5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오늘 저녁 박씨 아줌마 마지막 근무 맞지? 형 말은 아줌마를 도둑으로 만드는 거야.
도둑의 말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 도둑의 딸을 누가 믿겠어. 정말 무섭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선량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계획은 그날 밤 바로 실행되었다. 매수된 보안 팀장은 몰래 이 미오오호 금고를 열어 시계를 꺼내 30층 비상 금고에 숨겼다. 그러고 나서 지영 씨가 방을 청소하던 시간대에 CCTV 데이터를 싹 지워버렸다. 다음 날 아침 악몽이 닥쳤다. 지영 씨가 소환되었다. 이번에는 인사과뿐만 아니라 보안팀까지 둘러싸고 있었다. 박지영 씨, 손님의 5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그 시간대에 방에 들어간 건 당신뿐이야. 아니에요. 전 안 훔쳤어요. 맹세해요. 제가 들어갔을 때 금고는 열려 있었고 비어 있었어요. 지영 씨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하필 그 시간에 CCTV가 고장났어. 이제 당신은 알리바이가 없어.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고액 절도죄, 감옥에서 몇 년 살아야 하는지 알아. 5천만 원.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다. 감옥이라니. 그럼 혜운이는 어떻게 살라고. 학교에서 해오는 비보를 전해 들었다. 소녀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지만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온 하늘이 18살 여고생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계산이 하늘의 뜻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다. 저 조카 녀석들이 간과한 디테일이 하나 있었다. 바로 김도진 회장의 간절함이었다. 그날 오후 호텔 옥상. 회장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근육이 다시 굳었습니다. 차도가 없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 아이뿐이야. 그 아이 손만이 할 수 있어. 그는 다리에 전류가 흐르던 그 느낌을 기억했다. 잊을 수 없을 만큼 생생했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 30년 동안 그를 모신 충직한 사람, 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회장님, 아주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2555. 시계 도난 사건 때문에 보안팀이 난리법석이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기밀 서류를 가지러 30층 비상 금고를 우연히 확인했는데 그 시계가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회장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다. 30층 금고는 나 자네 그리고 보안팀장만 열 수 있잖아. 네. 그래서 금고 개방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안팀장이 어젯밤에 열었더군요. 김도진 회장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는 늙고 다리는 마비되었지만 머리는 아주 맑았다. 망할 놈들. 그가 으르렁거렸다. 화가 난 늙은 사자의 포효였다. 그놈들이 고작 내 치료를 막겠다고 가난한 여자를 함정에 빠뜨려 내가 일어서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냐. 그는 휠체어를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차 대기시켜. 당장. 어디 가시게요? 지금 퇴근 시간이라. 혜운이네 집으로 간다. 사과하러 가야 해. 그리고 내 다리를 구해야 해. 30분 후. 부산 외곽의 가난한 달동네.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 곰팡내 나는 곳. 주민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구경하러 나왔다. 번쩍이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리무진이 좁은 길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하늘그룹 총수 김도진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경호원들의 손에 들려 금간 계단을 넘어
반지하 방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똑똑똑. 문이 빼꼼히 열렸다. 혜운이 눈이 퉁퉁 부은 채 고개를 내밀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을 보자 소녀는 입을 딱 벌렸다. 회장님, 안녕 혜운아. 들어가도 되겠니? 안에서 지영 씨가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상처 입은 새처럼 떨고 있었다. 회장을 보자 그녀는 무릎을 꿇으려 했다. 회장님, 저 안 훔쳤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일어나세요, 박지영 씨.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따뜻했다. 당신이 훔치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시계는 찾았습니다. 내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내 잘못입니다. 그들이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짓을 했습니다. 지영 씨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억울함이 풀리자 그녀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회장은 무리 세우며 얼룩진 벽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가슴이 아팠다. 그는 혜운을 보고 다시 지영 씨를 보았다. 지난 이틀 동안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 사과합니다. 복직시키고 월급도 올려주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쉰 뒤 혜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권력자의 눈빛이 지금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대신 부탁이 하나 있다. 네, 혜운이 눈물을 닦았다. 혜운아, 그날의 느낌 기억하니 네가 내 발가락을 움직이게 했어. 지난 68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이야. 그는 소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네가 날 치료해줬으면 좋겠다. 비밀리에. 이 방에서도 좋고 네가 원하는 어디서든 좋다. 난 더 이상 병원 의사들은 안 믿는다. 난 이 손만 믿어. 네가 이 늙은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줄 수 있겠니? 혜우는 엄마를 보고 노인을 보았다. 소녀의 마음속에 강렬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외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했다. 확실히 장담은 못해요. 혜운이 점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 다리에 막힌 기운이 느껴져요.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회장이 미소 지었다. 경호원들이 본 적 없는 가장 환한 미소였다. 그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기묘한 동맹이 맺어졌다.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와 찢어지게 가난한 여고생. 그들은 함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고 저 높은 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과의 잔혹한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과연 저 작은 손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회장님은 정말로 일어서서 불효한 조카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았다. 다음 부분이 진짜 감동의 절정이다. 채널 고정하시라. 다음 날 오후 5시 로얄 팰리스 호텔 옥상 특별 치료실 문이 닫혔다. 안의 공기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소독약 냄새,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도진 회장이 68년 평생 맡아야 했던 그 차가운 냄새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그 하얗고 차가운 공간에는 낡은 교복을 입은 소녀가 있었다. 혜우는 낡은 책가방을 비싼 가죽 소파에 내려놓았다. 소녀는 심호흡을 하며 가볍게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맞은편에는 그룹 최고의 권력자인 회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파벌 싸움에 물들지 않아 회장이 믿고 선택한 젊은 재활의학과 의사 강 선생이 있었다. 안녕 혜우나.
김 회장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쉬어 있었다. 그는 구세주를 보듯 소녀를 바라보았다. 하루 종일 너를 기다렸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혜운이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소녀는 다가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집안일로 거칠어진 그녀의 작은 손이 회장의 정장 바지 밑단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다. 아시는가? 1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의 다리는 참혹해 보인다. 앙상하고 창백하고 마른 장작 두 개처럼 차갑다. 늘어진 살들은 힘없이 축 처져 생기가 없었다. 옆에 서 있던 강 선생은 차트를 들고 있었지만 난감한 눈빛이었다. 솔직히 말해 서양 의학적 관점에서 이 다리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다리였다. 하지만 해운에게는 그 죽음이 보이지 않았다. 소녀는 눈을 감고 10손가락을 그의 종아리에 댔다. 그녀는 듣고 있었다. 귀가 아니라 감각으로. 여기, 그리고 여기요. 해운이 눈을 뜨고 종아리의 두 지점을 가리켰다. 이곳이 돌처럼 딱딱해요. 기혈이 여기서 막혔어요.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피가 발가락으로 내려가질 못해요. 강 선생은 깜짝 놀랐다. 그는 태블릿 PC에 신경 해부도를 보았다. 정확히 신비골 신경이 갈라지는 위치네. 스캔도 안 하고 어떻게 알지? 해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녀는 온 정신을 집중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두 손으로 노인의 앙상한 종아리를 꽉 감싸 쥐었다. 누르기 시작했다. 비쩍 마른 18살 소녀의 지압 힘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단호했다. 소녀는 엄지손가락 끝에 체중을 실어 막힌 지점을 강하게 문질렀다. 윽띄욱. 김 회장이 이를 악물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아팠다. 누군가 송곳으로 뼈를 쑤시는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그는 멈추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이 고통을 알았다. 그것은 깨어나는 고통이었다. 2분, 3분이 지났다. 방 안의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 해운의 손길 아래 딱딱했던 근육 덩어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실오라기처럼 가냘픈 온기가 막힌 곳을 뚫고 발목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뭐 느껴지세요? 해운이 물었다.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뜨거워. 종아리가 뜨거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의식을 엄지발가락으로 집중해 보세요. 엄지발가락만요. 움직이라고 명령해 보세요. 김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뇌의 모든 힘을 짜내어 평생 잊고 살았던 신체 가장 먼 곳으로 명령을 보냈다. 움직여, 제발 움직여. 1초, 2초. 강 선생이 바닥에 바짝 엎드려 눈도 깜박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탁!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살짝 까딱했다. 아주 미세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착각이라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곧 한 번 더 움직였다. 이번엔 더 확실했다. 맙소사 움직였어, 회장님. 엄지발가락이 움직였어요. 강 선생이 채통도 있고 소리치며 펜을 떨어뜨렸다. 회장이 눈을 번쩍 떴다. 내려다보았다. 자기 눈으로 엄지발가락이 떨리며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눈물이 솟구쳐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살았어. 내 다리가 살았어. 해운이 손을 뗐다. 소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얼굴은 힘을 써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혈관이 이제 막 뚫려서 무리하면 터져요. 단 1시간이었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꿨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해우는 매일 꾸준히 왔다. 소녀는 학교 오후 수업을 빼먹고 선생님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훈련 과정은 점점 더 혹독해졌다. 지하뿐만 아니라 해우는 그에게 복근 운동 등 근육 운동을 시키기 시작했다. 회장님, 복근이 있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68년 동안 의자에만 기대어 살던 척추가 이제 스스로 똑바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해요. 믿어지는가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여고생의 감시 아래 이를 악물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모습이. 셋째 날, 회장님 발목 돌려보세요. 회장이 집중했다. 왼쪽 발목이 천천히 느리게 작은 원을 그렸다. 우드득 뼛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지만 희망차게 들리기도 했다. 기적이야. 이건 정말 의학적 기적이야. 강 선생은 중얼거렸다. 손을 떨며 영상을 찍어 자료를 남겼다. 물론 비밀리에 그는 자신이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목격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다. 특히 이렇게 보는 눈 듣는 귀가 많은 호텔에서는 그날 오후 아래층 환자의 기저귀를 갈던 당직 간호사가 의무실 앞을 지나갔다. 그녀는 호기심에 덜 닫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김 회장이 엎드려서 다리를 계속 굽혔다 폈다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당직실로 달려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야, 나 방금 회장님이 다리 굽히는 거 봤어. 진짜 베폴토야. 소문은 태풍보다 빠르게 퍼졌다. 간호사에게서 경비원에게, 경비원에게서 비서에게,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알면 안 되는 자의 귀에 들어갔다. 그날 밤 김태형의 개인 별장. 그는 와인잔을 든 채 호텔에 심어둔 첩자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붉은 와인이 하얀 카펫 위로 피처럼 번졌다. 회장님이 운동신경 반응을 보입니다. 엄지발가락이 크게 움직이고 발목도 돌아간답니다. 강 선생 말로는 일어설 가능성이 80%랍니다. 김태형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떨었다. 추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다. 그는 전화를 끊고 바로 동생 김지훈에게 걸었다. 지훈아, 우리 죽게 생겼어. 늙은이가 걸을지도 몰라. 형, 무슨 헛소리야. 선천성 마비잖아. 수화기 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 꼬맹이가 무슨 마법을 부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놓친 내가 회복 중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만약 그가 일어서서 두 다리로 이사회 회의실에 걸어 들어온다면 우리 형제는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모든 상속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라고.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벼랑 끝에 몰린 두 탐욕스러운 자들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당장 움직여야 해. 더 기다릴 수 없어. 태형의 목소리가 악랄해졌다. 플랜 B 가동해. 형 설마 인감 위조해. 호텔이랑 계열사 경영권 양도 서류 우리 명의로 돌려놔. 오늘 밤 당장. 하지만 그건 경제 범죄야. 감옥에서 썩을 텐데 형. 감옥 갈래? 아니면 다 잃을래? 선택해. 늙은이가 건강해지면
우리가 저지른 부실 채권 다 들통나. 그때 가도 어차피 감옥이야. 앉아서 죽느니 한번 저질러 보는 게 낫지.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가장 미친 짓을 하게 마련이다. 김태형은 도박 빚에 시달리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변호사 사채업자한테 20억 빚 있는 거 알아. 내가 다 갚아줄게. 현금 5억 더 줄 테니 해외로 튀어. 부회장님, 제가 뭘 하면 되죠? 회장실 금고에 있는 개인 인감 가져와. 내가 보낸 양도 서류에 찍어. 지금 당장. 어둠 속에서 가장 검은 음모가 실행되고 있었다. 다시 의무실. 오늘은 4일째. 운명의 날이다. 해우는 평소보다 일찍 왔다. 소녀도 압박감을 느꼈다. 오늘은 가장 어려운 훈련이다. 서기 연습. 김 회장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다리가 바닥으로 축 늘어졌다. 처음으로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느낌이 생생했다. 준비되셨어요? 혜운이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 무섭구나, 혜운. 그가 고백했다. 상업계에서 호령하던 남자가 지금 넘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실망할까봐.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아버지 지지대가 되어 드릴게요. 혜운이 그의 등 뒤로 돌아갔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의 양쪽 오금 위중혈을 꽉 잡았다. 제가 셋을 세면 팔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키세요. 동시에 발 뒤꿈치로 의지를 보내세요. 제가 혈자리를 자극해서 무릎 관절을 잠가 주저앉지 않게 할게요. 알았다. 그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파스 냄새, 양 냄새, 그리고 믿음의 냄새. 하나, 둘, 셋. 김 회장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금속 보행기를 꽉 잡았다. 팔에 힘줄이 불끈 솟았다. 노년의 남은 힘을 모두 이 한 번에 미는 동작에 쏟아부었다. 그의 무거운 몸이 천천히 매트리스에서 들렸다.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며 꺾이려 했다. 하지만 뒤에서 혜운의 작은 손이 마치 강철 집게처럼 혈자리를 강하게 눌러 뜨거운 열기를 전달하며 다리를 펴주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혜운이 소리쳤다. 소녀도 있는 힘을 다 쓰느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 선생이 옆에서 받아줄 준비를 하며 손을 뻗고 중얼거렸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김도진 회장이 똑바로 일어섰다. 그가 서 있었다. 떨리고 비틀거렸지만 서 있었다. 시야가 바뀌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갑자기 낮아졌다. 강 선생의 정수리가 보였다. 창문 너머 하늘이 전혀 다른 각도로 보였다. 이게 두 다리로 걷는 사람들의 세상인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아, 목매는 소리가 그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뜨거운 눈물 두 줄기가 흘러내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68년 평생 오직 이 순간만을 꿈꿔왔다. 혜우는 여전히 그의 다리를 잡고 등에 얼굴을 묻은 채 엉엉 울었다. 할아버지 해내셨어요. 할아버지 서 계세요. 의무실 전체가 눈물과 행복에 잠겼다. 한 장애인의 평생의 고통과 서름을 씻어내는 벅찬 행복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그때 복도 밖에서 보안팀 첩자가 문틈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떨면서 김태형에게 문자를 보냈다. 큰일 났습니다, 부회장님. 늙은이가 서 있습니다.
아래층 어두운 사무실에서 김태형은 문자를 읽고 손에 든 휴대폰을 책상에 툭 떨어뜨렸다. 늦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는 옆에서 벌벌 떨며 두꺼운 서류 뭉치에 도장을 찍고 있는 법무 직원을 바라보았다. 고요한 밤에 쿵쿵쿵 도장 찍는 소리가 마치 관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울렸다. 빨리 해. 내일 날이 밝으면 이 그룹의 주인은 바뀔 거야. 저 늙은이가 일어선다고 해도 그저 집 없는 노인네가 될 뿐이지. 그는 웃었다. 일그러지고 광기 어린 미소였다. 그날 밤 30층 스위트룸. 김 회장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두 다리로 섰던 여운이 여전히 몸을 뜨겁게 했다. 어느 때보다 강해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늙은 여우의 직감으로 그는 위험한 냄새를 맡았다. 며칠간 두 조카 녀석들이 조용한 것은 폭풍 전조였다. 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손을 뻗어 전화기를 집어들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그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 해운과 그녀의 어머니 저에이었다. 여보세요, 박 실장. 잘 들어. 네, 회장님. 내일 아침 9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내가 직접 참석한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낮고 위험 있게 깔렸다. 상속권 관련 법적 서류 준비해. 내일 피비린내. 나는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하지만 회장님 건강이 내 건강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내일 놈들에게 보여주지. 이 김도진 아직 안 죽었다는 걸.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부산의 불빛은 여느 때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오늘 밤은 마치 대지진을 기다리는 듯했다. 내일 회의실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불구였던 회장이 두 다리로 걸어 들어가 반역하는 조카들을 마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과연 위조된 양도 서류가 정의를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기적을 만든 소녀 해우는 궁지에 몰린 맹수들의 발톱 앞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 이야기는 아직 길고 흥미진진하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빈대떡 뒤집듯 빠르게 바뀐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라. 완벽해. 이번엔 하늘도 그 늙은이를 못 구해. 다음 날 아침 10시 김태형은 사무실에 앉아 손에 든 두꺼운 서류 뭉치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웃었다.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그 서류 뭉치 안에는 그룹 경영권 양도 서류가 있었고 빨간 도장이 반듯하게 찍혀 있었다. 물론 훔쳐서 위조한 도장이었지만 누가 신경 쓰겠어. 오늘 오후 회의만 통과하면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된다. 그는 몰랐다. 복도 밖에서 빚 때문에 서류 위조를 강요받은 신입 법무 직원이 넋 나간 사람처럼 걷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해운과 부딪힐 뻔했다. 해운은 회장의 경호원에 의해 전용 엘리베이터로 비밀리에 온 참이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더듬거렸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해운을 보았는데 눈빛이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조심해. 그 사람들 아주 무서운 짓을 꾸미고 있어.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귀신에 쫓기듯 도망쳤다. 해우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채로 서 있었다. 소녀는 쓰나미가 몰려오는 듯한 예감을 느꼈다. 옥상 의무실에서 김도진 회장은 가장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지 않았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다.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손은 보행기를 꽉 잡아야 했지만 등은 꼿꼿했다. 회장님, 보안팀 보고에 따르면 두 부회장이 회의장 출입구에 사람들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사임서에 서명을 강요하려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보고했다. 김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결정타를 날리기 전 늙은 사자의 미소였다. 놈들은 내가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나 보군 좋아. 이제 더 이상 숨길 때가 아니야. 문을 활짝 열어. 온 세상이 진실을 보게 하고 싶어. 오후 3시. 로얄 팰리스 호텔 대회의장이 사람들로 꽉 찼다. 숨 막히는 공기가 감돌았다. 모든 이사진 대주주, 고위 임원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곧 해임될 거라는 소문에 대해 수군거렸다. 회의장 뒤쪽 구석진 곳에 박지영 씨와 해운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모녀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은 무서웠다. 그들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이런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 두려운 건 당연했다. 단상 위에는 김태형과 김지훈이 다리를 꼬고 앉아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시계를 보았다.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 김태형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가슴 아픈 이유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도진 회장님께서 노환과 선천적인 지병으로 인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끼익. 회의장 정문이 활짝 열리며 그의 말을 끊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다. 습관처럼 그들은 시선을 낮게 깔고 익숙한 휠체어를 찾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휠체어는 없었다. 대신 낯선 소리가 들렸다. 뚜벅, 뚜벅, 뚜벅 구두굽이 나무 바닥을 때리는 소리. 느리고, 무겁고, 그리고 확실했다. 복도의 어둠 속에서 김도진 회장이 걸어 나왔다. 그가 걷고 있었다. 양손으로 반짝이는 금속 보행기를 꽉 쥐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떨리고 힘겨워 보였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는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한 발자국씩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죽음 같은 침묵이 감돌았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늙은 주주들은 헛것을 본 줄 알고 안경을 벗어 닦았다. 회장님이 걷고 있잖아. 벌집 쑤신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단상 위 두 조카는 얼어붙었다. 김태형의 손에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흩어졌다. 그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다. 그의 두 무릎은 삼촌의 다리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말도 안 돼. 김지훈이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의자에 부딪혀 넘어질 뻔했다. 김도진 회장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앞길에만 집중했다. 문에서 단상까지는 고작 20m였지만 그에게는 평생의 투쟁이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휠체어를 옆으로 거칠게 밀어버렸다. 그는 연설대에 손을 짚고 서서 아래 군중을 내려다보았다. 눈빛이 이글거렸다. 다들 많이 놀랐습니까?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쉬었지만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렸다. 저도 그렇습니다. 68년 동안 저는 폐인처럼 살며 휠체어 높이에서 세상을 봤습니다. 저 의자 위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손을 들어 회의장 구석을 가리켰다.
하지만 일주일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수십억짜리 기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한 여학생의 손에서 왔습니다. 일어나 보거라 이하은. 모든 조명과 수백 개의 눈동자가 해운에게 쏠렸다. 소녀는 떨며 일어섰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제 조카들이 난동꾼이라고 불렀던 바로 이 소녀가 죽어있던 제 다리를 깨웠습니다. 그러다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단해졌다. 칼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제가 삶을 되찾는 동안 저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 호텔에서 소녀의 어머니인 박지영 씨, 헌신적인 직원은 이유 없이 해고당했고 시계 도둑이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는 탁자를 쾅 내리쳤다. 그리고 그 모든 비열한 짓의 배후는 다름 아닌 제 친조카들인 김태형과 김지훈입니다. 회의장이 경악으로 술렁거렸다. 경멸 어린 시선들이 단상 위에 두 남자를 향하기 시작했다. 김태형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건지려는 듯 소리쳤다. 삼촌, 모함 듣지 마세요. 오해입니다. 저는 다 회사를 위해서. 닥쳐라. 회장이 호통쳤다. 오해라고 그럼 너와 보안 팀장만 열 수 있는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롤렉스 시계는 뭐냐? 그리고 또 그는 몸을 숙여 태형이 방금 떨어뜨린 양도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건 뭐냐? 내 도장이 찍힌 양도 서류. 어제 난 하루 종일 보행 연습실에 있었는데 내가 언제 여기에 서명했지? 너희들이 감히 도장을 위조하고 서명을 조작해서 이 그룹을 통째로 강탈하려 했단 말이냐. 증거가 눈앞에 명백했다. 두 조카는 말문이 막혔고 얼굴은 재처럼 하얗게 질렸다. 경제범죄수사대에 신고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은 횡령 사문서 위조무고 재산 강탈, 음모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것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다시 열렸다.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차가운 수갑이 거만한 두 부회장의 손목에 채워졌다. 김태형은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치며 욕을 해댔지만 그럴수록 그의 모습은 더 비참해질 뿐이었다. 그들이 끌려나가고 무거운 침묵이 남았다. 악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단되었다. 김도진 회장은 청은망은의 짐을 벗은 듯 숨을 내쉬었다. 그는 해운 모녀 쪽을 바라보았고 눈빛이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러워졌다. 박지영 씨. 지영 씨가 깜짝 놀라 일어섰다. 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오늘부로 정식 복직되실 것이며 최고의 급여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나쁜 기록은 완전히 삭제될 것입니다. 지영 씨는 엉엉 울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하은. 그는 자신의 은인인 소녀를 보았다. 너는 내게 새 인생을 주었다. 하늘그룹은 내 대학 장학금 전액을 지원할 것이고 네가 원한다면 세계 최고의 의학 교육을 받도록 유학도 보내주마. 하에오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 흘러내렸다. 소녀와 엄마는 서로 끌어안고 화려한 회의장 한가운데서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한 모든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펼쳐졌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김도진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그는 가난한 청소부 모녀에게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혜운아. 고마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드문드문하더니 곧 우레와 같이 쏟아졌다. 사람들이 모두 기립 박수를 쳤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인간애를 위해,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기적을 위해 박수를 보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다. 인생은 정말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다. 5년 후, 부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있다. 하늘재활센터다. 센터 입구에는 반짝이는 동판이 있다. 설립자 김도진 센터장 이하은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다. 그 가난했던 소녀는 이제 성숙하고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었다. 혜우는 올해 23살이다. 그녀는 물리치료학과와 한의학을 접목한 전공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오전 10시 혜우는 새하얀 가운을 입고 제1진료실로 들어갔다. 그녀를 기다리는 환자는 40대 중년 남성으로 얼굴이 고생에 찌들어 있었다. 그는 산업재해를 당했고 의사로부터 영구 반신불수 판정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센터장 이하은입니다. 남자가 절망적인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선생님, 선생님 손이 기적의 손이라면서요. 그룹 회장님도 걷게 하셨다고. 저 좀 살려주세요. 혜운이 인자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앉아서 남자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았다. 기적이 아니에요. 끈기와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 같이 노력해 봐요. 그녀는 남자의 다리에 손을 얹었다. 여전한 그 동작이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집중하고 강하게 누른다. 5초, 30분이 침묵 속에 흘렀다. 한번 움직여 보세요. 남자가 눈을 감고 인상을 쓰며 집중했다. 그러자 그의 엄지발가락이 살짝 떨렸다. 아, 움직였다. 선생님 움직였어요. 남자가 울음을 터뜨렸고 검게 그을린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혜운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이 기분은 몇 번을 겪어도 그의 호텔 계단에서 느꼈던 처음처럼 벅차올랐다. 그날 오후 센터 설립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김도진 회장이 참석했다. 그는 올해 73세다.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었지만 혈색은 좋았다. 그는 더 이상 보행기를 쓰지 않고 고급 흑단 지팡이만 짚었다. 그는 스스로 연단에 올랐고 발걸음은 느리지만 굳건했다. 그는 맨 앞줄에 앉아있는 혜운을 내려다보았다. 그 옆에는 박지영 씨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센터 지원팀 관리자가 되어 말끔한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러분, 회장이 말했다. 목소리가 중후하고 따뜻했다. 많은 사람이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저는 돈이나 권력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비결은 5초에 있다는 것을요. 그는 손가락 5개를 펴 보였다. 낯선 노인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대신 멈춰 서서 도와주기로 결정한 5초. 강한 권력에 맞설 용기를 낸 5초.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공감의 5초입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혜운을 바라보았다. 혜운이 무대로 올라와 그 옆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수백 명의 환자들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운 좋게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특별한 감각을 가졌을 뿐이죠. 5년 전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딱 5초면 됩니다.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더 밝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부산 하늘 한쪽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나고 해우는 혼자 센터 옥상에 서 있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그녀는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펴보았다. 크지도 않고 비싼 장신구도 없는 평범한 손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 손이 버려질 뻔한 인생들을 일으켜 세웠다. 할아버지. 그녀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에 속삭였다. 저 잘하고 있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도 웃고 계실 거라는 걸 알았다. 보시다시피 인생이란 참 기묘하다. 대가 없는 연민에서 시작된 5초간의 손길이 거물을 구하고 악인을 벌하고 수백 명의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주었다.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라고들 하지만 나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믿는다. 해우는 5초의 친절을 베풀었고 찬란한 인생을 돌려받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는가? 마음의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는가? 그렇다면 내일 밖에 나가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 5초만 멈춰서 보시라.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기적일지도 모른다. 오늘 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우리네 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희망찬 내일 맞이하시길 바란다. 안녕히 계세요.